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펀드 읽어주는 남자 신복TV의 신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EDGC입니다.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이왕 온 거 좋아요, 구독 눌러주고 가는 거 어려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해주시면 얼마나 복 받으시겠어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신 분들은요,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대박 나시고요, 주식으로도 대박 나실 거예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부탁합니다. 오늘도 펀드가 아니라 주식 재무상태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름은요, 이원 다이에그노믹스죠. 이름이 어려워요. 그래서 EDGC라고 그냥 계속 부를게요. 자, EDGC 전체 먼저 지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안정성 지표 하고요, 수익성 지표 합니다. 성장성 지표는 중하고요, 활동성 지표도 합니다. 그래서 하하하하하 해서 하다, 이 회사의 기초 체력은 형편이 없다, 그냥 비실비실 거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속편하실 거예요. 자, 그럼 EDGC 제가 먼저 차트를 한번 먼저 볼까요? EDGC 저한테는요, EDGC 굉장히 저한테는 수익을 많이 내준 종목입니다. 저는 EDGC를 언제 처음 담았냐 그러면요, CJN이 42,000원대 처음 담았다가 제가 최초 팔았을 때가 뭐 왔다 갔다 사팔 하다가 마지막으로 팔은 게 제가 8만원대에 정리를 하고 나왔는데, 그 이후에 제가 투자를 한 진단 키트는요, EDGC였습니다. 요때 이제 EDGC를 제가 담았는데, 이때가 3월 17일이네요. 이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해요. 왜냐 그러면 제가 5연상을 다 먹었거든요. 3월 17일 날 제가 담고, 이게 안 갔습니다. 횡보를 했어요. 아니요, 오히려 후퇴를 했습니다. 왜 후퇴를 했느냐? 요때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게, 대주주 시장 자기 주식을 처분을 한다, 그런 공시가 떴어요. 그래서 다른 것 다 갈 때 얘만 못 갔어요. 다른 건 다 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이거 대주주 이 매도가 이게 쇼크가 좀 오래 갈 건가 하고 제가 팔았어요. 요날 팔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슈팅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샀어요. 요날. 그렇게 해서 제가 여기까지 다 먹었어요. 근데 저는 요때부터 이제 수익 실현을 해가면서 이때 남은 거는 거의 뭐 그 수익금으로만 제가 5연상을 먹은 거죠. 그런데 이 이후에 굉장히 빠졌습니다. 저는 이때 꼭지에서 다 틀고 나왔어요. 뭐 먹을 대로 다 먹고 나온 거죠. 뭐 아니나 다를까 이 이상은 어렵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까지 후퇴를 했습니까? 이게 11,000원까지 후퇴를 했네요. 11,000원까지 후퇴를 했어요. 그리고 요때부터 이제 박스권을 만들죠. 요렇게. 자, 요렇게 박스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박스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공식이 나왔어요. 12,000원 이 박스권들이요, 좋은 게, 저도 물론 초보지만은요, 정말 극초보 분들한테는 저는 박스권 종목들을 잘 권합니다. 박스권이요, 속 편해요. 그냥 딱 선 꺼놨고 2개만 꺼놓으면 돼요. 밑에, 위에 딱 꺼놓고요, 요때 내려오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무조건 파는 거예요. 전략 매도. 더 올라가 버리면 내 거 아니고, 그리고 내려오면 또 사고,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신일전자 읽어드렸잖아요. 그죠? 그것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박스권 형성하는 거는요, 매수 타이밍이랑 매도 타이밍이랑 정확합니다. 그걸 벗어나질 않아요. 그리고 세력들도요, 딱 그렇게 던지고 나옵니다.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주 쉬운 게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계속 우상향하는 것들은 언제 담아야 될지, 언제 팔아야 될지 어렵잖아요. 그죠? 박스권들은요, 그게 쉬워요. 그게 1년 동안요,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면요, 분명히 수익은 납니다. 왜? 수익 안 나면, 만약에 요때 담았는데 꺼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다리면 돼요. 그 밑에서 박스권 형성 아니에요. 한 단계 내려온다라고 하더라도 이쯤에서 추미 한 번 더 걸면 필히 수익으로 마감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또 박스권을 또 만들어줘요. 그런 것들 체크가 쉬워요. 박스권들은. 이게 이제 EDGC가 그렇게 박스권을 만들면서 저는 여기에서 충분한 수익을 냈는데, 이때도 이제 수익을 내고 다 팔았어요. 그리고 이후에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EBGC를 요때 이제 6월 달에 담았어요. 6월 달에. 이 이상 내려가긴 힘들다. 그래서 여기까지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때 슈팅이 나오고 수익을 굉장히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안 팔았어요. 안 파니까 또 내려왔죠. 또 담았어요. 올라갔어요. 이때도 또 안 팔았어요. 왜 안 팔았느냐? 이제는 뭐 기존 주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EDGC를 지금 EDGC는 개인들이 많이 담고 있습니다. 아주 많이 담고 있어요. 오히려 뭐 기관들 이런 건 뭐 언제 수급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개인들이 많이 담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물려있는 사람들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은 고민이 심하실 겁니다. 지금 평단이 뭐 18,000원 이렇다. 고민이 심하실 건데 고민하실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민할 일은 아니고요. EDGC는 애초에 저는 이때 담을 때부터 저는 중장기로 지금 담고 가기 시작한 거예요. 일단 코로나가 2차 확산이 뭐 우려가 지금 깊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솔젠트가 가지고 있는 분자 진단 키트가 정상 승인이 나게 되면 이게 분명히 갈 것이다. 요즘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은요, 이미 이제 뭐 그런 것들도 지금 꺼지기 시작했는데, 새로운 진단 키트들, 새로운 긴급 사용 승인이 나오는 종목들, 이런 것들이 막 4연상, 막 5연상, 막 그런 것들이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코로나 한창일 때 좋은 종목들, 뭐 시젠, 랩지, EDGC, 뭐 수젠텍 이런 것들은 오히려 못 가고 있었죠. 그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EDGC 같은 경우에는 정고점을 못 뚫은 유일한 종목으로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정고점을 못 뚫느냐? 이 회사는 왜 다른 것들은 우회됐던 다 한 번쯤은 뚫고 내려왔고 다 뚫고 올라가 있고 그런데 왜 EDGC만은 이렇게 되어 있느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한 부분을 파악을 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저는 이 회사의 기초 체력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초 체력이 형편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제대로 못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자, 그럼 EDGC 재무상태표를 본격적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를 제가 키웠어요. 우리 와이프가 안 보인대요. 제가 그래서 키워가지고 색깔을 진하게 했습니다. 이제 그 핸드폰을요 가로로 좀 보세요. 가로로 좀 보셔야지 글자가 보일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요. 자, EDGC 지금 현재 신용등급은 BB 플러스입니다. BB 플러스. 신용등급은요 트리플 A, 더블 A, 그리고 A, 트리플 B, 더블 B, 뭐 이런 식으로 내려와요. 그러면 AAA, BAAA, BA AAA, AA, A, BBB, BBB, BB, CCC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요. 그러면 BB 플러스 정도는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러면 중에서 조금 위에다. 신용등급이 중간에서 조금 위에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BB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단기 차입금에 대해서 상환할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 정도 능력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조금 특징적인 게 있어요. 이 회사의 기술 등급이 높아요. 기술 등급이 T-2다. T-2면요 최상위가 뭐냐 그러면 T-1입니다. 1. T-1 기술력이요 최우수 기술력을 가지고 이 회사가 운영이 되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 회사의 기술 등급은요 T-2 두 번째예요. 훌륭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술 등급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지금 재무상태표가 위험 수준인데 그렇지만 향후 이 기술력을 가지고 향후 앞으로의 미래의 성장을 이끌어낼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조금 가지게 하는 등급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 신용률은요 3.61입니다. 3.61인데 신용률이라는 게 이게 이제 투자자들이 신용을 써가지고 한 비율이죠. 이 회사가 왜 이걸 제가 가지고 오냐 그러면요. 신용률이 높은 것들은요, 공매도가 날라올 수 있어요. 옛날에 한참 공매도 심한 것들, 공매도가 지금은 이제 금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6개월 연장됐잖아요. 그죠? 옛날에 이제 신용률 높은 것들은요, 공매도가 날라올 수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날라올 수 있어요. 신용 회수하려고. 기관들이 뭐,
밀어내기 시작하면요, 뭐 무섭게 밀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신용률이 높은 것들은요,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신용률이 높은 것들은요, 공통적으로 재무상태표가 이 회사의 기초 체력이 좋은 회사들이 많습니다. 신용 쓰는 사람들도요, 그냥 아무 때나 신용을 쓰는 게 아니죠. 회사가 탄실하고 기초 체력이 좋고 펀더멘털이 우수하고 그런 회사에 신용을 쓰기 때문에 기초 체력이 좋은 회사들한테 기초 체력이 좋은 회사들이 신용률이 높은 거예요. 이런 회사들 거를 뭐 기관에서 신용을 회수를 하기 위해서 공매도를 날린다? 조금 위험한 발상이죠. 그래서 그런 회사들 신용률 높은 것들은요, 기초 체력이 높은 것들은 신용률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 회사의 자본금은요 39억입니다. 굉장히 작아요. 엄청 작죠? 지금 현재 시총은 어마어마하죠, 그죠? 5,400억. 굉장히 많이 컸어요, 그죠? 이게 많이 컸다라고 할 수 있는지 뭐 일단 뜯어볼게요. 발행 주식 수는요 현재 3,960만 주고요. 현재 주가 같은 경우에는 오늘 13,750원의 장목을 종료를 했기 때문에 시총이 5,450억에 형성이 되었습니다. 유통 발행 수는요 지금 현재 2,967만 주고요. 유통 발행 비율은 74.75%입니다. 1거래량은요 오늘 거의 수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 반등이 조금 일어났어요, 그죠? 한 1%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61만 주가 거래됐고 1회전율은 2% 정도가 회전을 했습니다. 그 회전율,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회전율, 1회전율이요 1% 미만대 내려가면 안 좋다라고 했죠. 계속 1% 미만대가 계속 이어져 가지고 한 달 내가면요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율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급이 들어와야지 상승을 하죠, 그죠? 과거지표 먼저 보겠습니다. 과거지표는요 매출액은 2017년 매출액이 32억밖에, 2017년도에는요 매출액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고요. 32억밖에 안 되고요. 2018년도에는 215억을 했고요. 2019년도에 매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매출액 신장이 많이 됐죠. 567억 정도를 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요 마이너스, 이 당기순이익이요 계속 적자입니다. 계속 적자. 2017년도에 63억이 적자가 났고요. 2018년도에 73억 마이너스고요. 2019년도에 86억 마이너스입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당기순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영업이익 보겠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요 마이너스 54억, 마이너스 68억, 2019년도에 마이너스 86억. 영업이익도 뭐 당기순이익이랑 거의 뭐 똑같이 났네요, 그죠?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86억. 매출 신장은 2배 이상이 됐는데 2배 이상이 되었는데 240% 정도 이상 되었는데 영업이익이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회사의 영업이익 계속 늘어나는 부분, 이 회사의 영업이익이 계속 마이너스라는 거는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영업이익이 계속 4사업년도 계속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오게 되면요 관리 종목에 지정이 됩니다. 그런데 면책사항이 있죠. 이 회사는 그 면책사항을 받은 것 같아요. 이미 그 이전에도 마이너스였고 그 이전에도 마이너스고 계속 마이너스 기업입니다. 여기에 면책조항을 주는 게 우수한 기술력을 확보를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요 한시적으로 이거를 면책조항을 줘요. 그 면책조항을 이 회사는 받고 있다라고, 안 그랬으면 벌써 관리 종목에 지정이 되고도 남은 회사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T-2라고 굉장히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총자산 2017년도에 총자산 같은 경우에는요 137억이었고요 2018년도에는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751억이었고요 2019년도에는 964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이제 전환사채 발행을 계속 해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영향을 끼쳐가지고 총자산이 늘어났습니다. 영업이익, 매출액, 영업이익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줄어들고 있지만 자산은 현재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자본총계 같은 경우에는요, 2017년도에 100억이었습니다. 2018년도에 510억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본으로 편입된 항목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2019년도에는 478억이었습니다. 요거는
2018년도보다 자본이 조금 감소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일단은 부채를 먼저 볼게요. 부채 총계 같은 경우에는요, 2017년도에 29억 9천만 원이었고요. 2018년도에 한 8배가 늘어났습니다. 236억이었고요. 2019년도에 489억.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또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죠? 이렇게 부채가 계속 늘어나니까요, 총 자산도 이렇게 뻥뻥뻥뻥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그러면 영업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했느냐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럼 지금 현재의 재무상태표는 어떠냐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지금 반기 기준으로 제가 가지고 왔고요. 늘 저는 반기 기준으로 최근래의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향후 앞으로 지금 그전 자료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뭐 좀 성장을 하고 있느냐, 나아질 것이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투자를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1, 2, 3월 달에는요 그 전년도 거 연말 기준으로 보고요. 그리고 이제 5월달 이후에는요, 5월달 이후에는 1분기 그 재무상태표가 나오잖아요. 그죠? 분기 보고서가 나와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저는 또 따로 산출을 또 합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가 나올 때마다 제가 제 기준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늘 계산을 하고, 이 기업이 지금 어떻게 지금 나아지고 있구나, 이게 지금 쪼그라들고 있구나, 이게 위기구나, 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가까운 반기 보고서 2020년도 반기 보고서를 가지고 와서 2019년도 반기랑 비교를 하고, 그리고 그 과거랑 비교를 하고 제가 판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재무상태표를 보시면요, 지금 현재 총자산은요 1000억입니다. 총자산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사채도 발행도 많이 하고 유상증자도 좀 했을 거고, 뭐 이런 것들이 뭐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자산이 많이 늘었다. 그렇지만 매출에 늘은 반면에 이익은 계속 줄었다. 이거를 한눈에 볼 수 있잖아요. 그죠?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2019년도에 같은 경우에는요 96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총자산이 4% 정도 늘었고요. 유동자산 같은 경우에는 425억이고요. 전년도는 460억이었습니다. 8% 정도 줄었습니다. 비유동자산 같은 경우에는요 577억이었고요. 2019년도에는 500억이었습니다. 15% 정도 증가를 했어요. 뭐 유형자산 늘었고요. 무형자산 마이너스 2% 줄었고요. 자, 유동부채를 볼게. 유동부채 8% 정도 늘었고요. 비유동부채 15% 늘었습니다. 비유동부채가 많이 늘었네요. 그죠? 자, 부채 총계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526억 9천입니다. 전년도 반기에는 485억이었는데 전년도 연말이 485억 9천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전년도보다는 부채가 조금밖에 안 늘었어요. 그죠? 그러면 전년 반기 기준으로는 8% 늘었고요. 자본 총계 그대로입니다. 자기 자본도 그대로고요. 이익잉여금 14% 정도 이거는 늘은 게 아니고요. 14%가 손실금이 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340억 정도의 영업 손실금이 발생을 했고요. 2019년도에는 반기에는요 300억의 영업 손실이 있었습니다.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는요 16% 정도 줄었고요. 자본과 부채 총계 같은 경우에는 4% 정도가 늘었습니다. 요거는 뭐 총자산이랑 똑같기 때문에 총자산하고 똑같은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4% 금액도 똑같고, 자, 이자 비용 같은 경우에는요 이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작년 반기까지만 하더라도 1억 3천이었어요. 이자가 나가는 게. 근데 지금 현재 이자 비용이 7억 8,170만원 정도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500%가 늘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보다 이렇게 이자가 나갈 돈이 많으면 이자를 상환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한지 이런 걸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현재 이 회사 매출채권 같은 경우에는요 182억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2019년도에는 200억 정도, 이때가 더 많았네요. 그죠? 영업이 2019년도가 오히려 뭐 나았나요? 뭐 2019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죠? 지금 현재 이 재무상태표를 보면요, EBGC 같은 경우에 EBGC를 놓고만 보면요, 솔젠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죠? 솔젠트가 우찌되었던 상반기 때 코로나로 굉장히
이익을 많이 냈을 텐데, 지금 EDG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솔젠트 지분율이 17% 정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솔젠트 지분은 연결 재무상태표에 연결이 되질 않습니다. 지분율이 일정 부분 20%인지 30%인지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지 연결 재무상태표 포괄손익에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재무제표상으로 보시면요, 2019년도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2019년도하고 큰 차이는 없는데, 늘어난 거는요, 뭐죠? 이자 비용이다. 부채가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포괄손익을 한번 보겠습니다. 포괄손익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반기보다 32%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매출 원가는요, 27%가 늘었고요. 매출 원가는 매출 총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거 빼기 이거죠, 그죠? 총이익 같은 경우에는 71% 정도가 늘었습니다. 매출 총이익이 전년도에 비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들이 전년도보다 거래처가 훨씬 많이 확보가 되었다, 유통망이 훨씬 많이 구축이 되었다, 이런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매출 총이익 같은 경우에도요, 저쪽 포괄손익 같은 경우에도 솔젠트하고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2020년 반기 같은 경우에는요, 2019년 반기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일단 코로나가 확산이 이어지면서 좀 어려운 시기였지 않습니까? 모든 기업이. 물론 진단키트 같은 경우에는요, 코로나 진단키트로 매출을 일으킨 거지, 이 회사는 코로나 진단키트로 매출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매출 성장은 저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매출액 증가가 32%가 되고 이익이 71%가 됐다라는 거는요, 그럼 매출 원가는 상승한 부분에 비해서 원가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질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익이 71% 정도가 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마진율이 굉장히 좋아요. 요것만 수치로 봐더라도, 이래서 마진율이 좋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있잖아요. 자, 현금 흐름표 한번 보겠습니다. 현금 흐름표. 지금 현재 이 회사의 현금 흐름은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요, 마이너스 근 100억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100억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조금 개선이 됐네요. 마이너스 61억 정도로 아주 큰 폭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 이 회사에 돈이 유입이 되는 현금들인데, 이 현금들이 원활하게 돌아가야지 아까 이자가 얼마였죠? 이자 같은 경우에는 7억 8천을 이자를 내야 되는데, 7억 8천 이자도 낼 것이며, 해야 되는데, 지금 마이너스 61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투자 활동은 굉장히 지금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투자 활동을 48억 정도를 활동을 하고 있고요. 재무 활동은 지금 현재 46억 정도가 돈이 들어왔습니다. 재무 활동 같은 경우에는요, 뭐 사채 발행이라든지 뭐 차입을 했다라든지 뭐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재무 활동으로 해가지고 들어오는 거, 결국 빚으로 들어오는 거,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게 뭐 높아지는 것도요, 괜찮습니다. 물론 재무활동으로 마이너스가 난다라는 거는요, 뭔가를 갚아 나간다라는 뜻이거든요. 차입금을 상환을 했다라든지 뭐 이렇게 요런 활동으로 갚아 나간다는 뜻인데, 이 회사는 지금 현재 투자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차입금을 빌려야 될 때지 갚아야 될 때는 아닙니다. 그래서 재무활동이 플러스는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표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전년도 반기보다는 훨씬 나아졌다라는 걸 한눈에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무려 30억입니다. 31억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더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도 물론 마이너스지만 지금 현재 이 회사는요, 전환사채를 발행을 안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어요. 지금 재무 상태 자체가. 자, 그럼 이 현재의 재무 상태표를 가지고 지금 현재의 펀더멘털은 어떠냐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시장 지표는요, 퍼값 의미 없죠, 그죠? 이건 지워야 되고요. EPS는 지금 현재 한 주당 53원의 순손. 이게 개선이 진짜 많이 돼요. 이거 전년도까지만 하더라도요, 한 주당 271원의 손실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당 53원으로 해가지고요, 지금 개선이 엄청나게 많이 된 거예요. 이거 저는 내년쯤 되면 플러스로 전향이 되지 않을까. 요번에 전환사채 이거 끌어들인 걸로 이 그름을 확보를 했으니 땅에 뿌려가지고 씨앗을 잘 자라게 해서 영업활동을 잘 해가지고 현금 흐름도 개선이 되고, 그리고 이 손익도 개선이 되고, 재무상태표도 전체적으로 개선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예, 이 개선이 많이 됐어요. 전년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전년 19년도보다. 이게 왜 좋아진지는 제가 좀 이따가 모멘텀 얘기할 때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PS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장부 가치도 지금, 전년도에는 1568이었는데요. 이 장부 가치가요, 이런 재무 구조가 이렇다 보니까요, 지금 한 주당 장부 가치는, 순자산 가치는 1198원입니다. 지금 그러면요, PBR 같은 건 PBR 같은 경우에는요, 한 주당 11배입니다. 11배. 지금, 아까 뭐, PBR 지금 높은 것들 30배, 40배 하는 2차전지 5G 많잖아요. 그런 거에 비교를 하면요, 높은 것도 아니죠. 10배. 투자할 만합니다. 지금 현재 이 회사는요,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하셔야 돼요. 이걸 더 기다린다? 조금 어렵습니다.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요, 제가 투자를 하라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주식의 신이 어디 있어요. 물론 지표 자체가, 펀더멘털 자체가 지금 엉망이잖아요. 엉망인데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는 엄청나게 많이 개선됐다.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는 엄청나게 많이 개선이 됐는데, 그래도 지표는 엉망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PBR 같은 경우에는 10배다. 자, 순자산 가치는, 지금 현재 순자산 같은 경우에는요, 475억 원입니다. 이 회사의 순자산은 475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회사의 순자산이 475억이면 지금 현재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채 총계는 얼마냐? 그거하고 좀 비교를 해볼까요? 부채 같은 경우에는 520억입니다. 가지고 있는 부채보다 순자산 가치가 지금 현재 못하죠. PER, PCR 이 두 가지를 보고 투자 결정을 많이 합니다, 사실. 이 PCR 같은 경우에는요, 이 주당 현금 흐름, 이 현금 흐름으로 계산을 하는 게 PCR입니다. 이 주당 현금 흐름이 지금 현재 이 당기순이익에서 감가상각비를 빼고 나면 마이너스가 주당 현금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 PCR도 마이너스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PCR도 계산이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PCR도 보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멘탈 자체가 그냥 안 좋다라는 거를 그냥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이런 지표들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요, 물론 이때까지요, 배당도 한 번도 없었어요. 배당도 한 번도 안 줬기 때문에 제가 배당금을 가정으로 넣을 수도 없어요. 이 회사가 정말 이자를 잘 내고 운용을 할 수 있는지도 의심스러운데, 이 배당금 가정해가지고 넣어가지고 산출을 한다? 얼른 방법도 없고요. 지금 현재 대충 사실 이걸 때려자 보자라고 하면 매출 채권 가지고 있는 저런 부분들로 유입이 되었을 때 이자 비용 이런 나가야 될 돈 이런 것들을 계산을 때리고, 그냥 나머지 중에 50대 50으로 해서 일부는 사내 유보를 시키고 일부는 배당을 치고 라고 가정을 했을 때 계산기를 넣으면 배당금을 넣으면 여러 가지 지표들이 또 계산이 돼요. 그런데 현재 그럴 가능성은 없고요. 앞으로도 이 회사가 배당을 칠 수 있을지는요, 내년에 실적이 어떻게 돌아서는지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타 이런 주주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 산출 부분들이 전부 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제가 적정 주가 자체도 지금 현재 적정 주가 자체도 계산이 어렵다. 그럼 EDGC 뭘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느냐? 물론 단타 치실 분들은요, 애톰 서비스로 단타치로 들어오셔도 상관없죠.
지금 코로나 진단 키트로 이 EDG를 담으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코로나 진단 키트로 모멘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EDGC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애톰 서비스. 이게 미국에 출시가 되고 만약에 긴급 사용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상승 여력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모멘텀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EDGC는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더 있네요. 그죠? 코로나 진단 키트 솔젠트가 만약에 다른 회사들보다 어찌되었던 정상승인 같은 경우에는 PCR 분자 진단 키트들이 먼저 정상승인들이 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빨리 솔젠트가 정상승인이 만약에 난다라고 하면, FDA 정상승인이 난다라고 하면 물론 상승 여력을 또 뒷받침할 겁니다. 단차 치러 오시는 분들은요, 이 두 가지 보고 들어오시면 돼요. 그렇게 보고 한 19,000원, 20,000원에 파시면 돼요. 아마 슈팅이 나오면, 그런 것들 때문에 슈팅이 나온다라고 하면 19,000원, 20,000원 선에서 지금 현재 담아가지고 19,000원, 20,000원 충분한 수익이잖아요. 예, 그래도 한 60% 정도 되니까요. 뭐 충분한 수익이니까 그때 팔고 도망 나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만약에 나는 EDGC를 중장기적으로 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저는 물론 중장기적으로 담았습니다. 저는 꿈쩍을 하지 않아요. 이제는 꿈쩍을 하지 않을 겁니다. 왜? 이 회사의 미래 성장 가치가, 물론 지금 현재 펀더멘털은 지랄 같아도 미래 성장 가치는 충분하다. 그리고 이미 이 회사에서 기업 기술력 평가가 T-2다. 훌륭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시장에서 인정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회사의 앞으로의 미래 성장성을 몇 가지를 좀 보고 저는 장투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게 12,000원까지 때리밀면 물론 전환사채 공모가가 12,550원까지 내려갈 수 있으니 그때까지 거기까지 혹시 주포들이 밀어내면 저는 그때 영혼까지 끌어모을 생각이고요. 저는 EDGC를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펀더멘털은 지랄 같아도 첫 번째 가장 높이 평가하는 부분은요, 저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사업 시스템이에요. 저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사업의 밸류 체인, 그 부분을 보고 저는 이 회사는 장기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 전반에 걸쳐 가지고 이 사람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각종 질병들을 사전에 검사하는 시스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냐? 이게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인생 전반에 걸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밸류 체인이, 이 사업 밸류 체인이 저는 굉장히 큰 메리트로 다가왔습니다. 첫 번째, 나이스입니다. 이 나이스 같은 경우에는요, 산정검사인데, 이 산정검사, 우리 아이 나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산정검사라는 게 보통 이제 산정검사 할 때 보통 들어가는 비용이 한 16만원, 15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산정검사를 해가지고 목둘레도 재고, 머리둘레도 재고, 이렇게 길이를 재고, 이런 것도 하고 하잖아요. 그죠? 요렇게 산정검사를 해가지고 이상소견이 나오면 뭘 합니까? 양수검사를 해요. 이게 이제 침습 방식입니다. 이 양수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늘을 찔러 넣어가지고 양수를 뽑아가지고 양수로 검사를 하죠. 그리고 아이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 아이의 상태가 이상 증상이 있는지,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다운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보통 이제 60만원에서 한 100만원 정도 들어가요. 굉장히 큰 비용이죠. 이렇게 비싼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걸 피 한 방울로 이 부분을 전 부분을 한다? 굉장히 메리트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는 반대급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어떤 반대급부가 나오느냐? 중요한 건 이 사업이 성공을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가 받침이 되어줘야 됩니까? 영업이 돼야 돼요. 근데 영업이 안 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잖아요. 여기에 투자한 돈 다 날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영업이 잘 되려고 그러면요. 자, 영업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산부인과 가가지고 영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산부인과에서 이 진단 시스템을 써줘야 되는데 산부인과에서 돈이 안 돼서 안 쓸 수가 있어요.
그런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왜 돈이 안 되느냐? 기본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면 15만원, 추가 양수검사까지 하면 우회됐던 100만원이 넘어가요. 그런데 이거 해봐야 돈 얼마 들겠어요?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산부인과에서 이거를 쓸까요? 지금 현재 이 나이스가 이미 지금 현재 영업이 진행 중이고 지금 보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매출 비중이 조금 차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회사의 EDGC의 매출에 정말 조금이에요. 정말 조금.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앞으로의 문제는 영업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나이스 검사 같은 경우에는요. 대한민국 모든 산모들한테 먼저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모들이 먼저 알아야 이 사업은 클 수가 있다. 병원에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하도록 만드는 방법,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사업은요, 메리트가 굉장히 큰 게요. 지금 한 해에 아이들이 몇 명이나 태어납니까? 무려 35만 명이 태어납니다. 굉장히 많은 인원수가 태어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태어나다가는요, 큰일 납니다. 우리 대한민국. 큰일 나요. 한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40만 명 정도 태어나는 걸로 알고, 40만 명 이상 태어났었는데, 이제는 40만 명이 이미 무너졌고요. 한 38만 명, 37만 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지금 현재 이 나이스 같은 경우에는요, 특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허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10년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동안 이 영업을 잘 해가지고 시장 점유율을 높여 놓으면, 이 아이는요, 매년 태어납니다. 매년. 35만 명, 38만 명이 매년 태어나고 그 산모들이 산전검사는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는 게, 기본적으로 내가 엄마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 내 아이의 건강상태 궁금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전부 다 한다라고 하면요, 이 시장을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하면요, 만약에 뭐 5천원 만원만 남더라도요, 이게 100억대예요. 100억대 매출이 매년 일어나는 거예요. 나쁘지 않죠.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국내 내수 시장에만 국한되는 거냐? 아니죠. 해외에도 물론 글로벌 마케팅을 이어나가야 되겠죠. 그렇게 마케팅을 이어나가서 시장 점유율을 키우면 이것만으로도 매출 성장세는 충분히 가지고 올 수 있다. 물론 지금 현재 장투를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아시고 가시면 좋아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질 않죠. 아이가 태어나면요, 우리 또 무슨 검사를 해요? 아이가 시력 검사하고 청각 검사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여기에도 지금 진단 검사를 할 수 있는 배배진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배배진 DNA 검사를 통해 가지고 이것도 분자 방식이겠죠. 분자 진단 방식이겠죠. 배배진을 통해 가지고 3세 이후에 올 수 있는 자폐성장애라든지 정서 행동 장애라든지, 그리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는 여러 유전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이 배배진을 통해서 검사를 통해서 미리 알 수 있는, 그래서 사전에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 놨어요. 이 부분들이 주기적으로 계속 순환할 수 있는 매출을 가지고 온다라는 거, 이게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스템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요, 이 회사가 추구하는 밸류체인이 보험회사가 영위하는 밸류체인이랑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거를 모티브로 해서 이 진단 키트 사업을 이 밸류체인을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보험 문제부터 가입을 해요? 뱃속에 똑같아. 그렇게 해서 아이가 어린이 보험 들었다가 추가적으로 안보험 들고 이렇게 세팅을 해나가죠. 똑같은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미래 성장성 사업으로 괜찮은 사업이다. 주기적인 매출이 이렇게 영업만 잘 된다라고 하면, 이게 가장 관건은 이 영업이에요. 영업에 다, 이게 이 회사의 미래가 지금 영업에 달린 거예요. 영업에. 기술은 너무 좋아. 기술은 너무 좋은데, 진입장벽도 우회됐던
어느 정도 지적재산권이나 이런 것들로 좀 방어를 좀 구축을 해놨다라고 하면 문제는 영업인 거예요. 문제는 영업만 잘 이뤄낸다라고 하면 이 회사는 남아있는 단계는 영업밖에 없어요. 영업만 잘 이뤄나간다라고 하면 이 회사는 성장세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지금 진단키트들, 코로나 진단키트에 지금 뛰어드시는 분들은요, 저는, 물려가지고 허우적거리는 날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파동은 그쪽에서 많이 나죠. 그렇지만 미래 성장성을 보면요, 저는 진단키트에 뛰어든다라고 하면요, 이리지시 저는 매력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유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이 유서비스 같은 경우에는요,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굳이 설명을 하자면, 요거는요, 신개념 페이스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소셜 네트워커. 신개념 소셜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신개념 소셜이라고 하면 이 회원들이 지금 현재 미국 사용자가 2,600만 명을 돌파로 유전자 혈통 분석 서비스가 미국 사용자가 2,600만 명이고 2024년 글로벌 개인 유전체 시장 25억 달러 성장 전망이라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이 회사가 영업이 잘 되어 가지고 이것도 구축이 잘 되어 가지고 수천만 명이 구축이 된다. 전 세계적으로 구축이 된다. 요게 또 유후가 영국인지 프랑스인지 디자인상까지 수상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있었어요. 자, 요게 사업이 잘 돼 가지고 인프라 구축이 잘 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요, 어떤 효과가 나오겠어요? 광고 효과, 광고 수익료가 굉장히 많아지겠죠. 이거는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걸 이용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겠죠. 그런데 1차적으로 이게 회원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저는 이제 저도 가입을 해가지고 이 사용자 추이를 계속 지켜볼 생각이에요. 만약에 이게 사용자가 많아진다라고 하면요, 신개념 소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창출할 수 있는 수익 구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제대로 영업이 잘 될지는요, 잘 구축이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가입을 해가지고 한번 지켜볼 생각입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가장 이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요, 암검진입니다. 암 진단을요, 조기에 발견할 수가 있고 재발 위험을 조기에 발견할 수가 있고 하는 시스템. 이게 액체 생금이죠. 액체 생금에서 지금 현재는 매출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시장 성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시장 성장 과정이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유전체 분석 시장 규모가요,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10%에서 20% 성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퀀싱 서비스 시장에서는요, 지금 평균적으로 28.1%가 성장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지금 성장세가 지금 높다. 현재 2020년도에 77억 달러 8조 원 시장 규모라고 하면, 여기에 지금 평균 28%의 시장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 2022년, 2023년도에는요, 한 12조, 13조 정도 되는 시장 규모를 갖추게 되겠죠. 그러면 이 회사가 갖추고 있는 미래 성장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확보는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액체 생금만으로도. 그런데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이 나이스나 베베진, 저는 여기에 큰 메리트를 느끼고 있고요. 제가 여기에 들어가서 영업을 다니고 싶을 정도로 저는 메리트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질환별로 시장을 살펴보면요, 암검진 분야에서는 지금 한 3.4조 원의 시장 규모고요. 출산보건 쪽에서는요, 한 2.9조 원의 정도의 지금 시장 규모인데, 향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성장을 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하나 너무 많은데 다 할 수는 없고요. 하나 더 하자면요, 마이아이젠이라고 해서 이게 저는 요것도 조금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향후 지금 우리 생활 패턴이라든지 우리 인간들의 생활 패턴이라든지 우리가 지구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눈 건강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바이오 쪽에서 이
안구건조증 치료제 뭐 이런 것 쪽으로 뭐 개발한다라고 하면요 불 붙잖아요, 그죠? 왜? 안구건조증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인구의 80% 이상은 전부 다 안구건조증에 걸릴 수밖에 없는 시절이 오고 있어요. 그런 시기가 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뭐 한 250만 명 환자가 지금 분류가 되어 있는데, 내가 안구건조증인지 모르는 환자가요 수두룩합니다. 그만큼 될 거예요. 아마 한 500만 명 정도는 안구건조증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안구에 관련해서 미리 사전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진단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백내장, 대한민국 수술 1위가 백내장입니다.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이 백내장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백내장뿐만 아니라 녹내장, 그리고 황반변성, 여기에 안구건조증은 뭐 이게 치료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뭐 이거는 제쳐 두더라도요, 눈은요 우리 인간의 신체 기능 중에서 정말 소중한 부분,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눈이 시신경하고 뇌하고는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눈이 망가지면요 내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 쪽으로는요 우리가 관리가 앞으로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앞으로는 이 눈 관리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는 이 관심이 나중에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런 검사를 사전에 이런 위험 요소를 사전에 체크할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죠. 그러면 이 전국의 안과의 이 영업도 제대로 된다라고 하면 이 시장도 지금 현재 규모가요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규모가 안과질환 검사 규모가 1,400억 정도가 됩니다. 국내 시장 규모가요. 그러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미래성장 산업에 대해서는 다른 진단 키트들보다는 저는 확실히 좀 나아 보인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리지시 재무상태표를 읽어드리는 것은 마치도록 하고요. 너무 감사해.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은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물론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요, 뭐 아시잖아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 전문가가 아니고 똑같은 개인 투자자고, 단지 뭐 개인 투자자들도 뭐 20년 30년 개인 투자하고 계신 고수분들 많으십니다. 뭐 거기에 비하면 저는 뭐 세 발의 피고요. 제가 읽어드리는 이 재무상태표가 미래의 수익률을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고요. 뭐 이런 뭐 재료들 제가 뭐 제 관점에서 오로지 제 주관적인 관점에서 제 생각을 담아냈기 때문에 이것도 미래의 수익률을 책임을 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 주식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시장이 받아들이는 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제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고, 제 마음대로 해석을 했고, 제가 해석한 게 맞아 떨어지면, 우리는 주식은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측을 한 게 안 맞으면요 손실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우리는 투자를 하는 거고요. 투자는 위험을 안고 하는 게 투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제 고객들은요 다들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들 성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요, 이리지시 코로나 진단 키트 때문에 들어가지 마시라. 향후 미래 성장성을 보고 들어가실 분들은요 조금씩 모아서 가시라.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